안녕하십니까. 네, 이창환입니다. 종합반 전체적인 설명을 들으셨을 거고요. 저는 이제 민사소송법과 관련해서, 제 강의 스케줄 설명드리고, 또 지금 시점에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나, 이런 거 또 하고, 또 시간 되면 뒤에 질문도 받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내가 지금 조금 이거 준비해와 있거든요. 여러분 이제 기본 사례 마치시고, 한 번 시험 본 사람을 전제로 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일단 이제 제 강의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 기본 강의하고 사례 강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차 시험 끝나고 심화 강의, 기출 강의, 이런 식으로 이제 큰 강의가 모의고사 빼고는 이루어지고 있는데, 학원에서 이제 패키지로 좀 묶어서 할인을 해서 이렇게 강의를 듣게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패스 원반은 기본 강의, 사례 강의 묶어서 이렇게 접수를 받고 있고, 다음에 패스 2반은 이제 2차 끝나고 심화 강의, 그 다음에 기출 강의 듣는 분들, 그리고 이제 모의고사도 이제 묶여 있는데, 어쨌든 큰 강의는 이런 식으로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이 질문하시는 것이, 기본 강의 말고 심화 강의는 도대체 뭐냐, 어떤 강의냐,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어떻게 공부해야 되냐, 이런 것들을 좀 설명을 드릴 겁니다. 기본 강의는 그냥 기본적인 원칙, 개념, 그리고 기본 강의라고 해서 아주 쉬운 것만 하는 건 아니죠. 웬만한 시험 문제 나올 논점을 다 하긴 합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지엽적인 문제, 그리고 이제 쟁점을 비교하는 문제, 이런 건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시험 볼 정도로만 이제 강의를 하고, 그 다음에 시험이 사례로 대부분 나오기 때문에 사례 강의하고, 그리고 이제 모의고사 이제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갖고 2차 시험이 때 이제 끝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심화 강의를 하게 되는데, 심화 강의가 뭐냐 그러는데, 일단 심화 강의는 말 그대로 좀 깊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제도전 3망 예를 들면은, 제도전 3망 그러면 아주 간단한 논점은 여러분이 많이 했었죠. 근데 그게 좀 어렵게 나올 때는 여러 가지 판례를 다 비교 정리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이제 하게 될 텐데, 논점도 좀 깊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사례도 좀 깊게 들어가는 그런 판례도 좀 지역적인 판례도 조금 해요. 그런다고 해서 지역적인 판례만 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이 작년도 올해도 이제 시험을 보셨겠지만은 좀 지역적인 판례가 좀 나오죠. 그래서 뭐 변리사 시험만 해도 다른 시험도 마찬가지예요. 뭐 변리사 시험 올해만 해도 뭐 조정, 과 관련된 문제도 나왔고, 뭐 복사본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었던 문제입니다. 뭐 이런 판례도 나오고, 뭐 변호사 시험도 마찬가지고, 최근 지역적인 문제가 좀 나오거든요. 근데 기본 강의에서 그걸 다 할 수는 없어요. 뭐 그거 하다가 기본 강의 망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기본 강의는 좀 굵직굵직하게 나간다면, 심화 강의는 그런 지역적인 문제도 조금 대처할 수 있게 좀 지역적인 문제도 좀 해드려요. 그러나 이 역시 지역적인 문제의 논점이 주가 되진 않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 주가 되는 그런 강의들은 굵은 쟁점 늘 많이 하게 될 거야. 그러면 굵은 정점, A 논점을 많이 한다는 건데, 그럼 어떻게 하냐? 어떻게 하냐면요, 이 개념 쟁점 판례, 이거를 다 비교를 해드려요. 그러니까 처음 공부할 때는 개념 하나 이해하는 것도 어렵기 때문에 여러 가지 쟁점을 이렇게 합해놓으면 막 헷갈립니다. 그건 이제 보여드릴 텐데, 그걸 혼자 하기 되게 힘들어요. 이거 혼자 하면은 몇 년 해도 될까 말까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강사가 이제 노하우로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헷갈려 하는 거, 제도전 3망도 굉장히 판례 사안이 많습니다. 그래서 따로따로 공부할 때는 그런가 보다 하는데, 이걸 모아놓고 비교해봐라 그러면은 떨쳐내거든요. 시험 문제가 여러 가지로 나오기 때문에 이 판례 사안을, 쟁점을 비교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쟁점도 비교하고, 개념도 비교해드리고, 판례도 막 비교해드릴 거예요. 그러면서 명확해질 겁니다. 이런 상황이 나올 때는 다른 상황과 이게 공통점이고, 이게 약간 끝에 달라지는구나. 그래서 결론이, 이게 여기서 결론이 달라지는구나. 이런 거를 여러분이 하나씩 이제 하게 된단 말이에요. 뭐 기출 강의는 설명 안 드려도 되겠죠. 기출 강의는 기출 문제만 모아놓은 거거든요. 많이 질문하는 게 뭐냐면, 이 사례 강의도 사례고, 기출 강의도 사례고, 뭐가 다르냐? 기출 문제 강의는 그냥 기출 문제만 있어요. 그럼 어떤 시험 기출 문제냐면, 전부 고등고시 기출 문제 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고시급 기출 문제 다 들어가 있거든요. 또 변호사 시험, 변리사 시험, 법원 행시, 기존 사법시험 문제, 이런 것이 다 망라되어 있고, 기출 문제 아닌 건 없어요. 그러나 반면에 이 사례 강의는, 대부분 기출 문제 아닌 것을 많이 모아놨었습니다. 기출 문제 아니지만 출제 가능성이 많은 판례들. 근데요, 요즘에는 이 사례 강의, 이 사례 집에도요, 기출 문제를 좀 집어넣을 수밖에 없었어요. 뭐냐면, 기출 문제가 너무 많아진 거야. 너무 많아가지고 여기다 다 집어넣을 수가 없어가지고 중요한 문제는, 좋은 문제는 좀 여기다 좀 실어놨습니다. 그래서 기출 문제도 있고, 기타 사례 문제도 있고, 판례 사안 만들어 놓은 것도 있고, 여기는 순수한 기출 문제가만 있습니다. 근데
쟁점이 같은 문제는 있을 수 있어도 똑같은 문제는 양쪽에 실어놓지 않았습니다. 중복되는 건 없어요. 하지만 이제 약간 비슷한 문제는 있을 수 있겠죠. 예,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출문제 강의는 내가 실강으로 하지 않고요, 이렇게 업로드를 해요. 항상 영상으로 업로드를 하고 있고, 그에 완성된 강의는 한 12월쯤 하기 때문에 이걸 미리 들으실 때는 그냥 올해 초에 만들어 놓은 걸 들으신 다음에 12월에 추가적으로 올리는 거를 문자 통지를 해드릴 거예요. 그러면은 추가로 들으면은 내년도 새 강의가 될 겁니다. 그렇게 이제 알아두시면 되고, 자, 신문 강의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릴 텐데, 그거 제가 벌써 나눠드렸더라고요. 학원에서 보니까는 그 안내 페이지 쭉 넘어가시면은 요거 있을 겁니다. 제가 신문 강의 노트를 좀 제가 몇 페이지 복사를 해왔거든요. 심화 강의가 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어려운 사례나 판례를 비교해 드린다고 그랬죠. 근데 혼자 공부하면 되게 헷갈려요, 이게. 자, 그래서 예를 들면요, 이게 좀 작은데, 뭐 어차피 얘만 들어드리는 거니까, 예, 여기 제소전 사망 판례를 한번 설명을 드렸었거든요. 제소전에 이게 이제 1심, 2심, 3심 그래요. 그래서 1심, 2심, 3심 이렇게 되는데, 1심에서 피고가 1심 소송에서 피고가 제소전에 죽은 거를 확인했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돼요? 제소전에 죽었던 거 알아서요. 소각하죠. 예. 근데 모르고 본안 판결하면 무효죠. 그리고 무효 판결에 대해서 상소하면은 상소각하입니다. 왜냐하면 판결이 무효면 상소가 안 돼요. 너무 하자가 커서 무효면, 판결이 무효면 상소가 각하됩니다. 여기까지는 제가 다 그 원리를 설명드렸을 텐데 아주 기본적인 판례예요. 요거 모르는 사람은 없거든요. 시험 본 사람 중에서. 그래서 요게 기본적인 판례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조금씩 어려워지는 거예요. 요게 기본적인 판례. 요것도 많이 나오죠. 근데 이것을 한 단계 꽈가지고 조금 어렵게 문제가 나오면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밑에를 보면 이제 요건 뭐냐면 조금 밑에 이제 내려가면 이거 노트에 심화 노트인데, 자, 1심에서 제소전 사망을 강구하고 판결한 것이 무효예요. 까지는 위와 똑같아요. 예, 위 판례하고 똑같아요. 제소전 사망을 강구한 판결은 하자가 커서 무효라고 합니다. 그래갖고 만약에 상수했다면 각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까 각하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없거든요. 정당하게 처리한 건데 항소를 각하해야 되는데 항소를 각하하지 않았어요. 잘못했단 말이에요. 항소 각하를 해야 되는데 항소를 각하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 오히려 표시정정을 받아줘. 근데 표시정정은 1심에서만 되거든요. 이 사건은. 근데 항소심에서 받아줬다. 뭐 이런 것들. 이렇게 잘못 처리했을 때. 항소심이 제대로 처리하려면 표시정정 받아주지 말고 항소를 그냥 각하시켜버렸어야 돼요. 근데 예, 이걸 갖다 표시정정 받아주고 항소를 안 했다는 거지. 그러면 항소심이 잘못한 거잖아요. 이때 대부분이 어떻게 처리하는가. 이런 문제. 이게 한 단계 좀 올라간 문제죠.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제가 뭐라 그랬어요? 아까 제소전 사망을 강구한 판결은 무효이기 때문에 항소가 안 된다 그랬잖아요. 특이한 게 있어요. 되게 중요한데 사람은 나올 만한 판례 사안인데 바로 오른쪽 위 겁니다. 어떤 경우에는요. 이거 잠깐요. 어떤 경우에는 여기 오른쪽 위인데 항소를 적법하게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때는 항소가 돼요. 어떤 사안인데 좀 복잡해요. 나중에 설명을 드릴 건데 이렇게 항소가 각하되는 게 일반적이지만, 자, 왼쪽 아래 항소 각하를 안 한 잘못된 그렇게 처리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때는 아예 항소할 수 있어요. 이거는 이제 여러 사람이 공동 피고일 때 한 피고만 죽었고 다른 피고는 살아있는 거야. 제소전 사망 사건이라 하더라도요, 예, 공동 피고 중에서 한 사람은 살아있고 한 사람만 죽은 거거든요. 근데 살아있는 사람은 항소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항소가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씩 다른 사안. 그래갖고 결론이 좀 다른 사안이 있어요. 그런 걸 설명해 드릴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설명해 드려도 워낙 어렵기 때문에 심화 강의 끝나면 또 까먹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자기가 공부한 것은 적어도 강의 들었다는 느낌은 있어야죠. 찾아라도 볼 수 있게. 그래서 강의 들을 때는 항상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어떤 강의든 집중하셔야 적어도 들었다는 기억은 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다시 찾아라도 보죠. 그래서 그런데 해드리고 다음 뒷페이지를 좀 보시면 뒷페이지, 자, 대위소송, 요건 좀 제가 해드렸을 겁니다. 대위소송도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요건 뭐냐면 채권자가 하고 채무자가 다음에 하는 거. 그다음 요건 뭐냐면 채무자가 하고 채권자가 하는 거. 그다음 세 번째는 뭐냐면 대위채권자가 하고 또 다른 대위채권자가 하고. 총 세 가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경우의 수가. 그리고 또 자, 전서 판결이 확정됐으면 기판령 문제고, 다음에 전소 후소 다 소송 중이면 종목설정 문제고, 그다음에 재소금지 문제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총 몇 가지예요? 9가지. 하여튼 이런 것을 비교까지는 안 하고요. 그냥 정리만 해드렸죠. 기본 강의 시간에는. 근데 이번에는 더 비교를 많이 해드릴 것이고, 무엇보다도 자, 오른쪽 페이지에 보시면 추심소송이라는 게 있어요. 추심소송.
추심 소송. 이 추심 소송은 대위 소송과 법적 구조가 똑같습니다. 즉 법정 소송 담당이에요. 법정 소송 담당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 구조 그대로 가져와서 9개의 사례를 또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추심 채권자, 대위 채권자로 생각하시면 돼요. 채무자. 이게 첫 번째 사안이고, 채무자가 한 다음에 추심 채권자. 이런 사안이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추심 채권자하고 또 다른 추심 채권자. 이런 사안도 있을 수 있거든요. 예. 그것도 이것도 세 가지가 기판료 사안, 종국소재기, 제소금지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총 9가지가 되는데, 다만 여기는 모든 9가지 사안에 대해서 판례가 다 있지는 않아요. 그렇게 판례가 다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나와 있는 판례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요거하고 비교를 하셔야 돼요. 이거하고 비교하면 법적 성질이 똑같기 때문에 뭐 기판력을 받아야 될 것 같고 막 그렇거든요. 결론만 말씀드리면요. 이 추심 채권자가 있을 때 채무자가 나중에 호소 제기하잖아요. 저거와 똑같습니다. 기판력을 받아요. 근데 채권자끼리 대위소송할 때는요. 기판력 받거든요. 근데 추심 채권자가 이렇게 할 때는 또 기판력 안 받는다는 판례가 나와 있죠. 이거. 예. 왜 그런가? 왜 이런 차이점이 발생하는가? 이런 걸 하나하나 비교를 해드릴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종국소재기. 네, 이런 것도 이제 저기와 비교해서 종국소재기 되는가? 보통 채권자 대위소송하고 채무자가 소송 중이면 이거 똑같아서 중복재소라고 보잖아요. 여기서 똑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추심 채권자가 하고 있는데 채무자가 나중에 한 겁니다. 이거 중복재소로 봐요. 똑같죠? 근데 반면에 여기 채무자가 하고 대위소송하고 이것도 중복재소로 보거든요. 근데 여기 채무자가 하고 나중에 추심채권자 하면 이것도 중복으로 안 봐. 법적 성격이 똑같다면서. 왜 그러냔 말이에요. 정책적 이유가 있어요.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제소금지. 제소금지도 여기 판례가 하나 최근에 나왔거든요. 여기서 그런 결론이 왜 달라지는가. 똑같은 건 이유가 기억하기 쉬운데, 왜냐면 법적 성격이 똑같으니까 뭐 상황에 따라서 이게 똑같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다르단 말이에요. 왜 다르다고 하는가. 그래서 교수들의 비판은 없는가. 이런 걸 하나하나 이제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결국 중요한 쟁점을 열거적으로 한 거는 기본 강의였다면 중요한 쟁점을 이렇게 비교를 해갖고 중요한 판례를 비교해서 양자의 차이를 명확히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는 그냥 혼자 공부하면 이게 학파에서는 뭐 기판료 받는다고 하는 것 같은데 여기는 또 왜 비슷한데 기판료 안 받지? 자꾸 이런단 말이죠. 그래서 판례를 종횡으로 막 비교를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좀 더 실력을 올리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게 B급 문제는 아니거든요. 다 A급 문제입니다. A급 문제를 서로 비교해드려서 명확하게 이해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심화 강의 하는 여기 심화 강의는 한마디로 비교하는 강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려운 판례들을 중요한 판례를 비교해서 차이점을 명확히 알아둔다. 그러면 실력이 급상승하게 돼요. 민소가 기본적인 것만 해도 되게 어렵거든요. 하기 때문에 혼자 공부하면 이걸 느낄 수가 없어요. 막 5년, 10년 공부해도 어떤 때는 이 차이점을 알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민할 시간, 그리고 그 공부하는 시간, 이걸 절약해 주기 위해서 이거를 다 정리를 해드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 짧게 앞으로 공부할 거예요. 자세히는 뭐 시간이 적으니까 많이는 못 하는데 간단하게 좀 해드릴 건데 사실 제가 기본 강의, 사례 강의 할 때도 이걸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자꾸 잊어먹어요. 어떻게 공부해야 되냐고. 예,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이제 한번 시험을 응시한 분이 많기 때문에 내년에 기득을 위해서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가. 다른 과목은 다른 과목 강사님들의 말을 따르시면 되겠고요. 민소는 여기서 잘 공부하는 방법을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이해가 되게 중요해요. 그냥 이해 없이 암기만 하려고 그러면 이게 암기가 잘 안 됩니다. 이해하고 암기는 선두를 가릴 수 없이 가리기 어렵듯이 이렇게 같이 가져가야 돼요. 이해하면서 암기하고 암기하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냥 암기하려고만 하면은 이게 쉽게 잊어버리고 잘 이해가 안 돼요. 암기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이해를 항상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해는 여러분이 독학하려고 하지 마시고 강의 때 집중해서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최소한 2번 이상 들어라 뭐 이런 말도 제가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뭐 영상 강의도 이제 이거 섞일 텐데 영상 강의 이럴 때는 꼭 2번 이상 들어서 완전히 또 들으라면 이거 뭐 지겹다 이런 느낌 날 정도로 완전하게 일을 하셔야만 암기가 수월해집니다. 그래서 이해를 꼭 잘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심화 강의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리니까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여유가 되시면 이 심화 강의 들으면서도 사례집 또는 기출 강의 이런 것을 한번 들어보시면 사례집, 기출 문제집 보시면 좋습니다. 항상 요 모든 시험이 지금 다 대부분 그렇게 되는데 사례 문제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논점만 갖고는 적응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내가 논점을 이해했으면 요 사례에서 지금 공부했던 요 논점을 쓰는구나. 이게 완전히 체화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항상 사례집을 기출문제도 사례로 되어 있으니까 같이 공부하는 게 좋습니다. 물론
지금 나는 실력이 좀 적은 것 같아. 그래서 기본 논점도 잘 이해가 안 된 것 같아. 그러면은 일단 심화 강의 요거를 집중하시고 사례는 그 강의 끝난 다음에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어쨌든 사례 강의를 꼭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많이 또 질문하시는 것이 이게 내가 이해를 한 건지 안 한 건지 잘 모르겠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확인하느냐? 자꾸 이게 질문을 하시는데 요거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제 사례집을 보면 홀수 페이지 오른쪽 페이지에 해설을 넣고 문제만 실어놓은 게 있거든요. 그 페이지를 보고 답안지를 좀 연습해 보세요. 그러면 뭐 풀로 해설 그대로 풀로 써봐야 되느냐? 써보면 좋은데 한 30분, 1시간만 써도 이게 기진맥진하거든요. 그러니까 풀로 다 답안지를 써볼 생각하지 마시고, 키워드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키워드가 써지면 어느 정도 이해와 암기가 된 겁니다. 안 써지면 이해든 암기든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실제 시험은 쓰는 거기 때문에 써지는가를 자꾸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그거를 혼자 잘하는 사람도 있는데 혼자 못하겠으면은 스터디라도 만들어서 써보는 연습을 좀 하시면 됩니다. 다만 항상 제가 강조하는 건 뭐냐면 스터디에서 공부할 생각은 하지 말라 그래요. 왜냐하면 스터디가 잘 운영되는 경우도 물론 있는데 이게 좀 적어요. 스터디에서 자꾸 다른 걸 하려고 뭔가 내용을 서로 공부하려고 하고 내용을 스터디하려고 하는 경우도 좀 있거든요. 근데 미사송에서는 그게 적합하지 않습니다. 워낙 어렵기 때문에 공부를 좀 많이 했다고 해서 정답을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수험생이 이렇게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정답은 책에 있다고 생각하시고요. 스터디한다면 써보는 걸로 그냥 만족하셔야 돼요. 어느 게 옳으냐, 어떤 강사가 했는 게 어떤 게 더 좋고 옳으냐, 이런 거를 토론하시면 정말 시간 많이 가요. 그리고 정답이 나오지도 않아요. 그냥 목소리 큰 사람이 이겨버리기 때문에 의미가 없고 그냥 스터디 같은 거 기상 스터디를 한다든가 아니면 답안지 쓰기를 확인해 보는 스터디, 요 정도가 가장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터디 활용을 좀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어쨌든 스터디를 활용하셔서도 라도 답안지 작성 연습은 좀 계속 꾸준히 해보는 게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암기를 할 때 어떤 교재를 활용하냐? 자꾸 암기를 위해서 여러분이 자꾸 서브를 만들겠다 그러는데 적어도 민사송에서는 서브 만드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너무 이게 특히 변리사 시험이 그래요. 다른 시험은 잘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이 변리사 시험은 자꾸 서브를 만들어서 이 서브로 뭔가 승부를 보려고 하는 건데 비효율적입니다. 이창은 자꾸 서브 만드는 거 막 반대하는데 왜 서브를 못 보게 하냐 그러는데 비효율적이니까. 그래서 제가 어디서 많이 느끼냐면 이제 올해가 지나고 한 3월부터 시작하면 모의고사가 막 치러지잖아요. 그래서 모의고사 치른 사람들 이렇게 답안지를 제가 일부러 많이 봐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공부했나 보면 기본서를 제대로 보고 이 판례 같은 것을 충실하게 쓴 수험생이 있고 그 다음에 요약서만 봐갖고 판례 같은 것을 한두 줄 처리 아주 간단하게 쓴 사람하고 확 차이가 납니다. 실력도 확 차이, 질문도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이때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모의고사 보기 전까지 실력을 확 끌어올리려면 자꾸 서브 만드는 거, 이런 거, 서브 외우는 거, 이런데 시간 투자하면 낭비다. 실력이 올라가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좀 더 해드리면은, 자,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지금 시간에, 그러니까 2차 시험 끝나면 수험생들이 야, 지금 서브 만들 때다. 이래갖고 서브를 너무 많이 만들어요. 서브를 왜 만듭니까? 학원에서 만들어주는 책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서브를 만들려고 하지 말고 뭔가 얇은 책을 굳이 원하면 나 400페이지 서브를 원해. 400페이지 서브를 사세요. 거기다 보충할 생각하지 마시고 차라리 보겠다면 거기다 보충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400페이지 책을 사세요. 500페이지 책을 400페이지 사가지고 5, 600페이지 만들지 마시고 여러분이 보충을 왜 합니까? 강사들이 다 하고 있는데 400페이지 책을 사서 500페이지 만들려면 차라리 500페이지 서브를 사세요. 500페이지 사서 600페이지 만들려면 600페이지 서브도 찾으면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에. 여러분이 만든 서브보다 훨씬 좋습니다. 왜 여러분이 고생을 하냐는 거예요. 서브 만들 때는 공부가 안 돼요. 서브 만들 때는 공부가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학원에서 만들어진 요즘 학원책이 좋기 때문에 학원책으로 공부하는 게 가장 빠릅니다. 그래서 최근에 제가 이제 합격자들 이렇게 특히 민소 고득점 하는 사람들 많이 만들어왔는데 거의 다 올해 시험도 여지없이 저보다 제대로 공부한 사람이 고득점을 했지 무슨 얄팍하게 공부해하고 고득점했다는 거의 그런 사람이 100% 없지는 않겠죠. 하지만 그런 아주 얇은 책으로 점수를 많이 받았다는 사람은 일반화시킬 수 없습니다. 대부분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마찬가지예요. 제대로 공부한 사람이 득점을 많이 합니다. 고득점도 많이 하고 합격도 많이 하니까 항상 효율적인 게 뭐냐?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얇은 책으로 하면 굉장히 효율적인 것 같잖아요. 그렇지가 않아요.
얇은 책으로 될 것 같으면 강사들 다 얇은 책으로 하죠. 뭘 얇은 책으로 안 하고 두꺼운 책으로 일부러 합니까? 그러니까 쓸데없는 시간 허비하면 안 된다. 예, 그 시간에요. 기본서를 정독하시면 됩니다. 기본서를. 그래야 실력이 올라가고요. 어려운 문제 나왔을 때 적응을 할 수 있어요. 그 얇은 책으로 하면 답안지 자체가 다르다니까요. 제가 채점할 때 보면은 서브로 만든 사람은 판례 써도 2줄, 서브 갖고 공부한 사람은 2줄, 3줄. 근데 기본서를 정독한 사람은 판례 써도 4줄, 5줄 풍성하게 써요. 풍성하게. 여러분이 교수라면 채점할 때 그냥 판례 2줄 쓴 사람 점수를 많이 주겠어요? 판례 4줄, 5줄 이렇게 풍성하게 판례 원문을 옮긴 사람을 점수 많이 주겠습니까? 당연히 뭐 얘기할 게 없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내용을 풍부하게 쓰려면은 기본서를 정독하는 게 낫다. 그래서 제가 하도 여러분이 얇은 책을 원하니까 암기노트라는 책을 만들어 놨거든요. 그 이하로 줄일 생각 하시면 안 됩니다. 암기노트도 최소한이에요. 최소한. 지엽적인 것 좀 빼놓고 많이 줄여놨는데 그 더 줄이려고 하면은 이게 민소법 공부가 되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줄여서 암기 위주로 가려고 하면은 오히려 그게 비효율적이라는 말씀을 자꾸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제가 보니까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뭐 서브 같은 거를 이렇게 사가지고 여러분이 만들면서 서브만 보는 게 아니라 통합하고 서브를 같이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의고사 볼 때도 그렇다니까. 제가 모의고사 해설하면서 여러분 이거 좀 어려운 판례가 있죠? 그러면 서브에 없잖아요? 그럼 난리 나요. 막 서브 들쳐가지고, 이창환이 무슨 판례 말했는데, 내 서브에 있나 없나 확인하고, 없네? 그럼 그때 막 써놓고,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그러니까, 서브만 보는 게 아니라 서브 만들 때도 통합을 같이 보거든요? 그리고 이제 시험 때는 서브만 들고 다니다가 뭐 판례 없다 그러면 막 거기다 집어넣으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굉장히 비효율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단권화라는 그 단어가 있잖아요. 단권화. 단권화라는 게 뭐냐면, 그때 책을 나눠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한 책으로 끝까지 하는 기본서 볼 때도 그 책, 그 다음에 독학할 때도 그 책, 시험장에 가져갈 그 책, 모의고사 볼 때도 그 책, 한 책으로 모든 걸 준비하는 게 단권화고요. 정반대로 복권화예요. 복권화는 뭐냐면 기본 강의할 때는 A책, 다음에 2차 준비할 때는 B책, 모의고사 볼 때는 C책, 이런 식으로 해서 그때 필요에 따라서 책을 바꾸는 겁니다. 이걸 복권화라고 그래요. 이 복권화를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암기가 잘 안 돼요. 여러 책을 보기 때문에 이게 헷갈려갖고 암기가 안 됩니다. 한 책을 계속 봐야 그 인상이 그대로 선명하게 남아서 답안지를 제대로 쓸 수가 있는데 여러 책을 보니까 기억이 분산되죠. 그러니까 답안지에 잘 올릴 수가 없죠. 두꺼운 책도요. 한 책을 계속 보면 그 인상이 남아갖고 답안지 그 실제 시험장에 가서 떠오른다는 거예요. 수성우 얘기도 들어보면은 그 많은 책도 막판에는 쫙 그냥 읽지도 않고 그냥 넘겼는데 시험장에서 떠오른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 책을 보면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막 외우려고만 하지, 풍부하게 공부할 수도 없고, 그리고 뭐 서브만 본 게 아니고 이 책 저 책 막 보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서의 인상, 서브노트의 인상이 막 겹치니까 답안지를 제대로 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책으로만 공부를 하셔야 된다. 어느 정도 볼륨이 있는 책으로 공부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다. 그리고 고득점하기 유리하다. 항상 그랬어요. 근데 너무 서브를 강조하는 것 같아요. 왜 변리사 시험은 서브를 강조하느냐? 민사송에서 변리사 시험은 과목이 적어요. 다른 시험에 비해서 과목이 반도 안 됩니다. 사법시험에 비해서. 하다 보니까 수험생들이 여유가 있어요. 여유가 있다 보니까 자꾸 그 시간에 필요 없는 짓을 하려고 그래요. 교수책을 한번 봐볼까? 아니면 서브를 한번 만들어 볼까? 별로 도움 안 됩니다. 요즘 책이 워낙 잘 나오기 때문에 굳이 교수책을 볼 필요 없고 굳이 서브를 만들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서브 만드는데 시간을 낭비하면 안 된다. 예. 그리고 제가 깜빡했다. 여기 한 사람 이분도 민사소송법 고득점을 했는데 한번 읽어보시면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아직 학원이 지금 수기를 지금 만들고 있는데 아직 좀 완성이 되려면 한두 달 걸리니까 그때 가서 보시기로 하고 제가 요거는 제가 미리 좀 하나 해왔으니까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공부하는 방법이 다 비슷하게 하셨더라고요. 제가 합격자 한 20명 정도를 만나서 식사도 해봤는데 적어도 민사법은 전부 다 제대로 공부한 사람들. 제가 생각한 것보다 정말 더 제대로. 뭐 서브로 이렇게 안 하고요. 전부 다 제대로 된 책, 암기노트 아니면 통합으로 해서 모의고사 차근차근 치고 공부한 사람이 대부분 좋은 점수를 또 받았더라고요. 예전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올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분도 마찬가지니까는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흑백으로 해가지고 잘 안 나왔구나. 그래서 요거 한 장 넘기시면 그 합격 수기 보면은 통합에서 어떻게 정리했는데 나오죠. 이거 한번 잘 봐보세요. 공부를 잘한 사람들은 공통점이 항상 있어요. 뭐냐면 기본서를 깨끗이 봅니다. 기본서를 깨끗이 봐요. 기본서가 너무 깨끗해.
글자가 많지도 않고요. 간단하게 정리하면서도 기본서를 아주 깔끔하게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거 컬러로 되면 좋았는데 파일이 한번 올라가 있죠? 이거 파일 올라가니까 컬러를 한번 보세요. 그러면 기본서 정말 깔끔하게 정리했어요. 그래서 해마다 조문 점수를 받았던데 이렇게 공부하셔야 돼요. 기본서를 딱 이렇게. 그러니까 서브가 필요하지 않고요. 두꺼운 책도 밑줄을 잘 그리면 돼요. 옛날에 사법시험 수험생은 다 그렇게 했거든요. 아무리 뭐 1000페이지, 1500페이지 뒤에도 밑줄만 잘 그어놓고 그 밑줄을 그대로 머릿속에 기억했다가 시험장에서 답안지에 옮기는 겁니다. 그게 제일 쉬운 방법이에요. 예, 그러면 그 두꺼운 책을 보게 되면 위아래도 내가 의문이 들 때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책 하나로 모든 게 다 되는 거거든요. 근데 서브 같은 걸 만들면 의문점이 생겼을 때 기본서로 돌아가야 돼요. 얼마나 비효율적입니까? 왔다리 갔다리 하니까. 이런 식으로 공부하는 게 오히려 효율적입니다. 아무리 두꺼워도요, 반복을 계속하면은 얇은 책이나 차이가 없어요. 쉽게 넘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책을 복권화시키지 말고, 즉 여러 개 만들지 말고 한 권으로. 이게 뭐예요? 단권화. 여러분 단권화를 오해하고 있어요. 단권화를 서브 만든 걸 단권화라고 한다니까. 그게 아니에요. 단권화라는 개념 자체가 한 권으로 하는 게 단권화입니다. 서브 만드는 건 복권화예요. 복권화. 왜 단권화 하려고 하느냐? 기억력을 분산시키지 않으려고. 아시겠죠? 그래서 특히 특허나 상표는 1차를 여러분 1차 때 배우고 오잖아요. 민서는 1차 때 배우고 오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개념이 확 들어와야 되니까 아무 책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기본 개념이 확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항상 기본서를 보시는 것이 유리하다,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요건 여러분이 계속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강사 자료도 이것도 그래요. 다른 강사 기본 강사 사례 강의 듣고 오잖아요. 그러면 항상 그래요. 제 심화 강의 듣지 말라 그래요. 그냥 그 강사 강의 다른 강의 더 들으라고. 그게 훨씬 나아요. 강사를 섞으면은 이게 좋을 것 같지만 좋지가 않습니다. 똑같은 판례도 강의하는 방식이 다르고 내용이 달라요. 표현이 다르고. 그럼 나중에 막 질문해요. 이게 왜 다르냐고. 똑같은 판례인데. 강사가 다르니까. 그래서 심화 강의 들을 분은 제 기본 강의 들은 사람은 전제로 하고요. 기본 강의 안 들은 사람은 차라리 기본 강의를 들으라 그래요. 심화 강의 하면 그냥 아무나 그냥 들었다고 점수가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기본 실력이 돼 있는 사람이 심화 강의 듣는 게 효율적인 거지 그냥 들었다고 해서 이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다른 강사 듣고 저한테 심화 강의 듣는다 그러면은 그냥 다른 강사 강의 들으라 그래요. 그게 훨씬 나아요. 막 섞는 거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수험생은 이런 생각하거든요. A 강사 강의 듣고 민소를 또 B 강사 듣고 그러면 뭔가 리프레시 되니까 보는 각도가 달라지니까 이해가 더 올라가겠지. 그런 측면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단점이 더 많아요. 한 강사 또는 한 자를 집중해 보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에요. 민소는 굉장히 복잡하고 까다롭기 때문에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그러면 더 헷갈립니다. 그래서 올해 2차 시험 보기 전에도 그게 되게 많았거든요. 내가 분명히 한 자료만 보라고 했는데 이 자료 저 자료 섞으니까 막 질문을 하는 거예요. 왜 강사님은 이게 요건이 아니라고 하는데 왜 저 강사는 요건이라고 하냐고. 내가 그러니까 그게 소화가 안 되니까 보지 말라고 한 거다. 법이 바뀌었으니까 내가 이렇게 설명한 건데 왜 다른 강사 자료 갖고 와갖고 다르냐 똑같냐 이런 얘기를 하냐. 그러니까 서브 만들 때 이 강사는 저렇게 저 강사는 또 다르게 하니까는 막 서브 만들 때 헷갈리는 거예요. 어느 강사 거를 서브로 옮길지. 그게 안 되면 서브를 만들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는 자료는 하나만 갖고 하시면 된다. 그리고요, 학원들 보면은 특강이나 교수 특강 이런 걸 너무 홍보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아시겠지만 별로 도움이 안 돼요. 매년 옵니다. 사법시험도 매년 교수 와서 특정 학원에서 특강합니다. 도움이 됩니까? 한번 가서 들어보세요. 자료 한번 봐보세요. 강사하고 경쟁이 안 돼요. 제가 10몇 년 동안 한양대나 성균관대를 그 사법시험 강사들 쫙 조직해갖고 특강을 한번 갔었거든요. 근데 거기는 이제 고시반에서 지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돈이 굉장히 많아요. 하다 보니까 강사료도 엄청난데 교수까지 부르는 거야. 그래갖고 우리 학원 강사 일타들만 모인 그 특강하고 교수들이 모인 그 교수 특강하고 같이 열어요. 그럼 돈이 엄청나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도 열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나중엔 교수 특강 없어져요. 왜냐면 경쟁이 안 되는 거야. 강사들은 완벽하게 준비하고 있는데 교수는 그게 안 되거든요. 그게 교수가 강사보다 모자라고 실력이 없다.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아무리 유능한 교수라도 시험과 관련해서는 학원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교수는 여러 가지를 하잖아요. 논문도 발표해야 되고, 세미나도 해야 되고, 애들도 관리를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이 민사소송, 고시 과목에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강의에 집중할 수 없다고. 하지만 강사들은 강의만 집중하기 때문에 적어도 시험만 놓고 본다면 교수하고 비교가 안 돼요. 교수가 그렇게 학원보다 잘 가르칠 것 같으면 학원은 살아남지를 못했어요.
근데 교수 특강 자꾸 홍보하고 뭐 이런데 너무 현혹되지 말아라. 아, 교수 특강에서 그렇게 잘 찝어지고 잘 강의하면 학원이 살아남고 강사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너무 현혹되지 마세요. 예, 그래서 항상 예, 남들이 하는 대로 정도로만 가시면은, 정도로만 공부하시면 가장 그게 빠른 길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시험 임박해서 뭐 특강이다, 뭐 자료 같은 거 학원에, 여러 학원들에서 많이 나눠주는데, 시험 막판에는 공부한 걸로 복습하셔야 됩니다. 막 특강 자료로 막 판례, 원문 막 수백 페이지 나눠주고, 그거 언제 볼 거예요? 시험 며칠 안 남았는데. 그래서 막판에는 항상 여러분이 공부하는 자료를 보셔야 되기 때문에 평소 때 잘 판례를 찾아보시고 암기해 놓으시면 됩니다. 막판에 판례 찾아보고 그럴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특강을 열거나 아니면 모의고사에서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판례 원문 막 몇백 페이지 나누고 그렇습니까? 판례 원문 꼭 읽어보셔야 해요. 그래요? 안 하죠. 평소 때 다 강의를 하지 특강 때 자료를 추가해서 나눠드리는 거 그렇게 많지가 않으니까 짤막짤막하게 나눠지지 뭐 판례 원문 읽어보라고. 판례 원문은 평소 때 읽으셔야 돼요. 막판 때 읽으시면 안 됩니다. 막판 때는 정리해야 돼요. 정리. 다시 한번 읽고서 상기를 시켜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 공부하실 때는 그런 식으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사실 좀 많이 갔네. 한 요 정도로 설명을 드리고, 자, 여러분 뭐 혹시 질문하실 거 지금 한번 해보세요. 또 뒤에 또 하실 수 있지만, 근데 궁금하신 거 있습니까? 네, 그러면 다음 강사님 하시고 이제 질문 끝날 때까지 제 뒤에 있으니까 앞으로 내가 어떻게 공부할 것인지에 대해서 또 궁금하신 거 이런 거는 예, 끝나고 강사들하고 같이 질문 받을 테니까 그때 하시면 되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특허법 가르치고 있는 남솔립 변리사입니다. 저는 오늘 이제 이창한 선생님에 이어서 이제 특허법을 좀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지와 관련한 내용들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앞에서 계속 이창한 선생님께서 강조하셨던 그런 서버 만들지 마라 이런 것들 제가 제 경험을 한번 말씀드리면은, 저는 서버를 만들었습니다. 서버를 만들었는데 만들고 보니까 저 선생님의 말씀이 맞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전 4시로 붙었거든요. 근데 4시 정도 되면은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해서 서버도 완성도가 있게 좀 만들어집니다. 제가 스스로 느꼈을 때. 근데 그거 하는데 4년 걸렸다니까요. 그거 하는데. 내 스스로가 조금 괜찮다 싶은 게 4년이 걸려요. 정말 비효율적인 짓이고, 그리고 하고 나서 뒤돌아보잖아요. 그 다음 통합을 다시 보잖아요. 통합에 모든 내용이 다 있습니다. 이건 제가 장담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생각했던 내용들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저 얘기는 이제 이찬원 선생님께서 진짜 여러분을 생각하셔서 진짜 진심으로 하시는 말씀이니까 저 말은 좀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 경험담이기도 하고, 그렇게 시험을 오래 끌지 않으려면 정말 하나에 집중해서 반복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특허법은 자, 1차랑 2차랑 이제 연계가 되는 과목인데 1차 때도 아마 어려움을 많이 겪으셨을 거예요. 특허법 자체가 1차에서도 절차법적인 요소가 많아서 이제 OX 판단하는 것도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근데 2차로 들어오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제 논점을 추출하는 문제가 생기면서 관점이 아예 달라져요. 기존에는 OX만 판단했다면은 지금은 특정 사실관계를 보고서 이제 밑에서부터 위로 논점을 찾아 나가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원래는 탑다운 방식으로 했다면 다운탑 방식으로 해서 이게 어떤 사실관계구나, 그럼 이게 어떤 판례구나, 이 판례는 어느 파트에 있구나, 이 파트는 또 그 위에는 상단에는 뭐 예를 들어 진보성이 있구나, 이런 식으로 하면서 밑에서 위로 여러분이 탐색해 나가는 능력이 있어야, 그래야지 내가 이 판례를 쓸 건데 이 판례 전에 이 해당 논점이 10점짜리구나. 그럼 10점이면 이 판례 앞에 이론적인 내용도 들어가야 될 거고 의의치도 들어가야 이 점수가 좀 차겠구나. 그리고 사안포섭은 어느 정도가 되겠구나. 그리고 이 판례와 연관되어 있는 다른 판례가 또 있더라. 이런 것들이 이제 순간적으로 계산이 서면서 답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2차 공부하실 때는 이런 식으로 어떤 해당 논점에 있어서의 주소 설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게 1차와 2차의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차이점은 뭐냐면은 그걸 어떻게 표현하느냐인 거죠. 근데 그 표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은 내 생각의 흐름을 잘 보여줘야 되는데 그 흐름이 논리적이어야 되는 거고, 그걸 보여줄 때 정말 제대로 된 목차를 이용해서 깔끔하게 보여줘야 득점에 유리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 기본적으로 강의를 할 때
그리고 2차를 가르쳐 드릴 때는 그런 관점에서 먼저 주소 설정을 굉장히 좀 중요하게 여겨요. 기본서에서는 그런 그 해당 논점에 대한 주소를 잘 제대로 다 설정해 놓고 목차를 굉장히 깔끔하게 구성해 놨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판례가 어떤 주소를 가지고 있는지, 즉 주소라는 거는 결국에 그 조문이 관련된 조문이 무엇이고 그 관련된 조문과 관련한 내용들이 무엇인지를 잘 파악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설정이 잘 돼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기본서를 쓸 때도 그런 주소 설정에 굉장히 좀 공을 많이 들였습니다. 그래서 특정 판례가 나왔을 때, 그 판례가 문제로 나왔을 때 거기에 관련된 내용을 뭘 써야 될지는 그 이제 해당 책을 보면 이제 알 수 있도록 써 놓은 거죠. 그 다음에 판례 부분은 이제 판례집도 새로 제가 이제 냈는데 이제 개정판을 낼 거고, 근데 판례는 왜 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특히 특허나 상표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던 판례의 사실관계를 거의 그대로 차용해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올해도 그랬고 작년도 그랬고 판례에서의 사실관계 그대로 나왔어요. 그대로 나오되 조금 사실관계를 조금씩 다르게 해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사실관계만 봐도 이 판례구나 라는 거를 알 수 있으면은 이제 문제를 푸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는 거고 정확도도 올라가는 건데 이 원문을 안 보면 그걸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2차에서는 판례 원문을 좀 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판례집에서도 그런 사실관계가 나와 있는 판례집을 보셔야 되는 거고 판결 요지만 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저희는 OX를 판단하는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관계 속에서 그 요지가 왜 나왔는지 요 중간에 있는 그 논리를 여러분은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 연습을 하셔야지 여러분이 쓰실 때도 이게 이 판례가 왜 이렇게 적용이 돼서 사실관계가 이 판례 속에서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나오는구나 라는 게 연습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판례를 보실 때도 이제는 판례 원문을 좀 보시면서 지금 이 시기가 이제 시간이 좀 있는 시기니까 판례 원문을 많이 보시면서 이제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판결 요지만 봐도 사실관계가 떠올라야 돼요. 이건 이런 사실관계에서의 판례이구나. 이렇게 가셔야 됩니다. 그다음 사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시험 공부할 때는 사례집이 일단 별로 없었고 많이 없었습니다. 많이 없었고 있는 사례집도 어떤 식으로 나왔냐면 문제 나오고 해설이 제일 안 나와 있어요. 해설이 그냥 목차만 나와 있고 그냥 뭐 판례도 그냥 대충 그냥 두세 줄 적혀 있는 사례집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기출문제도 다들 해설을 안 해놨어요. 왠지 몰라도 그 기출문제를 건드렸을 때의 이득보다 해가 더 많았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최근 들어서는 좀 경향이 바뀌어서 이제 박형준 변리사님 이후로 그 해설 이제 기출문제와 관련한 어떤 해설들이 다 전부 나오기 시작을 했고, 그다음에 저는 이제 사례집을 만들 때 물론 그런 기출문제와 관련한 부분도 추가를 했지만 16페이지 혹은 뭐 10점짜리면은 한 페이지 반 이런 분량에 맞춰서 쓸 때 어떤 걸 써야 되는지를 여러분이 아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무리 내용 잘 알고 내용 있는 거 주변 관련된 거 다 써봤자 10점짜리를 20점 분량으로 쓰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이건 여러분의 어떤 실전 감각에 전혀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사례집 만들 때도 그런 배점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10점이면 딱 10점 분량만큼. 그래서 뺄 건 빼고 중요하게 쓸 건 중요하게 쓰고 이걸 가르는 기준을 좀 많이 설명을 드리려고 제가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 이제 이번에 예를 들어서 시험을 보셨는데 내가 막 너무 아는 것도 많고 논점도 다 맞춘 것 같아. 근데 점수가 잘 안 나와. 그럼 대부분은 아는 거에 비해서 표현을 잘 못하신 분들이에요. 중요한 걸 중요하다고 쓰지 못하고 그냥 다 중요하다고 썼다거나 아니면 그 흐름을 아예 캐치를 못하신 분들이 그런 식으로 점수가 좀 낮게 나옵니다. 아는 거에 비해서. 그랬을 때는 이런 사례집, 이런 중요 부분을 조금 더 캐치해 나가는 사례집을 참고해 보시면은, 그런 답안을 많이 참고해 보시면은, 그 도움이 좀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출문제뿐만 아니고 그런 배점에 맞춰서 사례집을 많이 만들어 놨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목차를 이 앞에다가 설정해 놨어요. 앞에다 설정해 놓고 이 목차만 보시더라도 나중에 복습하실 때는 관련한 내용들이 뭐가 있는지 이 아래에서의 이 큰 목차에서의 작은 목차들을 이제 이런 식으로 잘 구분을 해놨고요. 그래서 이 판례가 만약에 구성요소, 투여 용량이 구성요소인지와 관련해서는 이 소목차가 있고 대목차가 신규성, 진보성 판단 방법이잖아요. 그리고 그 위에는 의학용도 발명이고, 그러면 의학용도 발명에 있어서의 신규성 판단 방법.
이 큰 대목차로 들어갈 거고 그 아래에 투여용법과 투여용량이 구성요소인지 여부가 소목차로 들어가죠. 그 다음에 그러면 그 위에 쓸 내용들, 아래에 쓸 내용들이 그럼 여기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럼 그 위에는 의학 용도가 어떤 구성 요소를 가지고 있는지 판례를 적어야겠다. 그 아래에는 뭐 사안을 적어야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주소가 잘 설정이 돼야지만 정확하게 써야 될 내용들만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놨고 뭐 팁 부분이라고 해서 진짜 중요한 판례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부분을 좀 주목해서 보셔야 될지 논리 전개 순서를 좀 많이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가 팁을 적어놓은 판례들은 진짜 중요한 판례들. GS에 나오면 정말 S급으로 꼽히는 판례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틀리시면 안 되니까 이런 부분들은 논리 전개 순서까지 제가 기재를 좀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들, 헷갈리기 쉬운 부분들은 이렇게 적어놨고, 그 다음에 제가 교재를 만들 때도 판례는 웬만하면 다 살려놨어요. 판결 요지는 축약해 놓지 않았습니다. 판례 요지를 축약해서 적은 걸 암기하기 시작하면 축약된 거를 암기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실제 답안이 적으실 때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4줄 적어야 되는 거 2줄 적고 말거든요. 근데 그러면 정말 요지가 전달될 수도 없고 여러분이 사실관계를 제대로 대입할 수도 없습니다. 결국에 판례 적는 이유는 뭐예요? 근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주장을 하고 싶은데 이 사실관계에서는 이런 판례가 쓰인다, 판례가 있다. 그 판례에 이 사실관계 넣으면 제대로 딱 결론이 나온다라는 근거를 대기 위한 거잖아요. 근데 근거가 부실하면은 아무런 주장에 대한 힘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제대로 된 판례 잘 보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사례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문제 구성되어 있고 이제 목차만 이렇게 따로 떼서 목차에 대한 부분들 여러분이 한눈에 쉽게 알 수 있도록 구성해 놓고 이제 풀답안 적어놨습니다. 뭐 밑줄 같은 건 없고요. 제가 다 그 배점에 맞춰서 적은 다음에 여기다 옮겨 놓은 겁니다. 옮겨서 편집해 놓은 거니까 이 정도 적으면은 이거 10점 정도 12점 분량이 나오는구나, 두 장 분량이 나오는구나, 2페이지 분량이 나오는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판례 같은 경우에도 기출 됐는지, 그 다음에 특허법 학회 탑10 판례 선정이 됐는지, 그래서 중요도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이제 제목이랑 요지, 그 다음에 판결 이유에서 사실관계 정리 부분까지 이렇게 기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판례를 보는 이유는 별거 없습니다. 사실관계 보려고 하는 거예요. 판결 요지랑 사실관계가 어떻게 매치가 되는지를 그 논리를 보려고 하는 거니까 그거 위주로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스케줄을 따르고 있고요. 이번에 이제 저희 윌비스 종합반이 이제 민사소송법 이창훈 선생님을 필두로 특허법은 저랑 이제 박형준 변리사님도 포함이 됐고, 상표는 이슬기 변리사님뿐만 아니고 한경원 변리사님, 디자인보호법은 이중건 변리사님이랑 또 추가로 오신 분들 또 생겨가지고 진짜 굉장히 라인업이 다양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종합반 들으실 때도 굉장히 좀 메리트가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특허법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슬기 변리사입니다. 네, 오늘 또 이렇게 종합반 설명회 모두 참석해 주신 만큼 다들 좀 내용 설명도 잘 들으시고 또 향후 공부 계획을 세우시는데 좀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56기로 변리사 시험에 합격을 해서 윌비스에서 상표법 전임 강사로 지금 또 강의를 하고 있는 이슬기 변리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와이즈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제 뭐 교재들을 출간하고 강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와이즈라는 이름이 어떻게 보면은 뭐 어떤 길을 제시하다, 그리고 슬기로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제 이름을 딴 것이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합격을 할 때까지 뭔가 합격의 길을 좀 제시해드리고 또 슬기롭게 그리고 효율적으로 공부하실 수 있도록 좀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상표법 공부 방법과 함께 내가 상표법 공부를 이제 하기 위해서 종합반에서 어떤 커리큘럼들을 제공하고 있고 그에 제가 어떤 강의를 좀 제공하고 있는지 오늘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우선 우리 상표법이라는 과목의 좀 특징을 한번 같이 살펴보면요. 이제 기존에 조금 과거에는 그래서 뭐 53회, 54회쯤에는요. 상표법이 굉장히 고득점을 받기 어려운 과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상표법은 좀 과락을 면하는 정도로 공부를 하고 이제 점수를 많이 받는 것은 뭐 당연히 뭐 민사소송법이나 이런 과목에서 좀 점수를 얻어가야지라는 식으로 공부를 이제 접근을 많이 하셨던 것 같고요. 특히나 가장 심했을 때에는 이제 54회 때 가장 심했는데요.
이 54회 때는 60점대는 아예 없었고요. 그리고 50점대에 16명이 있었습니다. 그 많은 인원 중에 16명 뿐이었고 55%의 과락률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험 본 사람들 중에 반 이상이 상표법 과락으로 경쟁사에서 제거가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상표법 점수를 잘 안 주던 이때도 있었고, 근데 가장 최근에 이제 60회의 점수 분포를 보면 60점대도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상표법이 뭐 60점대의 점수를 받는 사람들 찾기가 어려웠어요. 계속 없었죠.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60점대 점수도 이제 10명 가량이 생겼고요. 그 이후에 이제 50점대 점수도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상표법이라는 과목이 과락을 면하기 위해서 굉장히 주의해서 공부를 해야 되면서도 또 지금은 고득점도 충분히 좀 가능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합격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도움이 될 수 있는 과목이 되기도 했다라는 점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이러한 상표법을 좀 잘 공부하고 고득점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느냐? 사실 이 장표 하나로 좀 다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장표에 대한 내용은 사실 상표법뿐만 아니라 모든 과목에도 다 적용이 될 것 같아요. 결국에는 내가 이 2차 시험은 어떤 설문을 여러분들께 주죠. 그래서 뭐 심판의 결과를 예측하시오 등등의 그 설문을 주면 이거에 대한 결론을 얼마나 내가 논리적으로 기술을 하는데 이 논리 안에는 당연히 이 결론에 대한 근거들이 잘 배치가 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근거들을 잘 배치하면서 이 근거들에 기반해서 사안을 적용했을 때 이런 결론이 나오더라 라는 이 구조를 잘 보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한 이런 결론을 잘 내리고, 근데 이러한 근거를 쭉 제시하면서 나온 결론이 교수님들이 읽기에 잘 안 읽히는 답안이면 안 되겠죠. 그래서 수월하게 잘 읽히면서 이러한 근거들이 잘 제시가 되어 있고 결론이 잘 도출이 되어야, 그런 답안지를 여러분들이 쓰셔야 고득점으로 합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때 물론 다른 과목과는 다를 수 있지만 상표법 같은 경우에는요, 어떤 문제에 대해서 결론이 다르게 이제 결론을 내리시는 경우도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이 양 상표가 유사한가라는 그 질문에도 어떤 사람들은 이거 유사해 보이는데 하고 유사라고 결론 내릴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비유사라고 결론을 내릴 수도 있거든요. 자, 이랬을 때 실제로 제가 합격 갔던 해에서도 저랑 정말 아예 그 다른 결론을 내린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뭐 인용심결이 내려진다라고 했는데 이 친구는 기각심결이 내려진다라고 한 거죠. 그런데 이런 결론이 다른데에도 불구하고 근거를 잘 제시해서 작성했더니 둘 다 모두 고득점이 나왔거든요. 자, 이런 것들을 보면 심지어 그 설문 하나에 대한 점수도 굉장히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물론 판례 기반으로 문제가 출제가 되어서 정답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그 결론에 맞춰서 결론을 내려주는 것이 당연히 논리적이고, 이제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 것이겠지만, 그 외에 어떠한 사례형 문제에서는 서로 다른 결론이 나오더라도 이 근거를 얼마나 내가 잘 쌓아서 올려놨느냐에 따라 점수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이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 답안을 쓰기 위해서는 이 근거들을 잘 제시하면서 이 근거들을 논리적으로 이제 답안지에 배치를 하고, 이 근거들에 기반해서 이 결론이 어떻게 도출되는지 이제 사안포석까지 잘 하는 답안이 어떻게 보면 상표법에서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 답안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는 뭘 공부를 해야 될까요? 이 고득점을 받기 위해서 제시될 수 있는 이 근거들에 대한 내용들을 일단은 잘 알고 계셔야 되겠죠. 그리고 이 근거라고 하면은 이제 뭐 물론 조문이 될 수 있고 또는 판례가 될 수도 있고 또는 뭐 심사 기준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네. 여러분들이 그냥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생각을 근거로 제시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내용들을 이제 이 근거로서 배치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되겠고, 그러면 이때 이 근거들에 대해서 내용만 알고 있다고 이 근거를 잘 꺼내서 결론을 만들 수 있는 건 아니겠죠. 따라서 어떠한 문제가 주어졌을 때, 이 문제들에 대해서는 이러한 근거들을 내가 제시해야 되겠구나 라고 그 전체 내용 안에서 각각의 세부적인 이 근거들을, 또는 이 근거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 쟁점이 될 수 있겠죠. 이 쟁점들을 잘 뽑아서 써주실 수 있어야 되겠고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 쟁점들을 잘 뽑기 위해서는 뭘 잘 하고 계셔야 될까요? 이 쟁점들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아까 남소리 변리사님께서도 강조해 주셨지만 주소 설정을 굉장히 잘 해주셔야 되겠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 근거들에 대해서 내용을 학습하고 이 근거들이 될 수 있는 그 논점들의 주소 설정을 잘 해둬서 이 주소 설정이 잘 되어 있는 이 근거들을 잘
배치를 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뭐까지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제시한 근거들의 근거들에 이어서 결론이 나와야 하는 거죠. 갑자기 결론은 다른 결론이 나오면 이것은 이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근거가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제시했던 이 판례들이나 조문들의 내용을 잘 사안포섭해서 녹여가면서 결론을 내려주시는 연습까지. 그러면 이 연습은 또 마지막 어디서 돼야 될까요? 이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실질적인 사례에 대한 쓰기 연습까지 하셔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 고득점 답안을 위해 필요한 내용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셔야 되는 내용들을 커리큘럼적으로 짜보면 지금 보여드리는 것과 같은데요. 일단 첫 번째로 지금 이 시기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설명해 오셨다는 것은 아마 2차 시험의 경험이 있으신 분들일 거예요. 자, 그랬을 때 내가 분명히 합격할 것 같았는데 또는 공부를 잘 해왔던 것 같은데 왜 고득점이 나오지 못했는지 또는 왜 합격에 이르는 점수가 나오지 못했는지에 대한 이 단점 파악을 잘 하셔야 되겠죠. 여기서부터 일단은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이 부족했는지, 그래서 앞으로는 어떤 그 부분들을 보완해 가면서 이 합격까지 가야 하는지 이 단점 파악을 먼저 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 아까 말씀드렸던 이 단점을 내가 잘 파악한 이후에 이 단점들을 보완하기 위한 공부들, 그래서 앞서서 보여드린 이 장표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지금 내가 이 근거들에 대해서 내가 완벽히 이해하지 못하더라, 또는 내가 이 근거들이 될 수 있는 내용은 잘 알고 있는데 얘를 결론에 이르기까지 잘 녹여서 사안포섭을 잘 못하더라, 이런 부분들에 대한 단점을 좀 잘 파악하셔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단점을 파악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각각의 근거들이 될 수 있는 이 논점들에 대해서 하나씩 이해를 하시고 이 논점들을 잘 답안지에 녹여서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충분히 익히고, 네, 그 다음에 그러면 이런 논점들을 가지고 이제 문제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실제 문제는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었을까? 기출들에 대해서 분석을 하시면서 여기까지가 이제 어떻게 보면 준비 단계죠. 그 다음에 이 준비된 것들을 충분히 연습할 수 있도록 실전 연습, 그리고 마지막 최종 마무리까지 하시면 여러분들이 합격에 이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에 대해서 저희 종합반 이제 들어오시게 되면 커리큘럼이 12월에는 이 클리닉을 통해서 좀 단점 파악을 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기본 강의를 통해서 개념을 완성한 이후에 이제 판례 사례 강의를 통해서 논점을 익히고 기출들을 좀 분석하실 수 있고, 기초 GS부터 실전 GS까지 이르는 과정에서 계속 이러한 연습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각 강의별로 지금 보여드린 장표처럼 커리큘럼이 짜여져 있고요. 각 강의별로 어떤 점들을 좀 제공하는지 조금 더 상세히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 이 클리닉 강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창환 선생님은 이제 진행하고 계시고 남소리 변호사님도 이제 11월부터 진행을 하게 되고 저는 이제 12월에 진행하게 되는데, 저희가 이제 문제를 제공해드리고 여러분들이 쓰신 답안지에 대해서 1대1로 상담이 들어가는 강의입니다. 그래서 물론 여러분들이 이제 기존의 GS 강의에서 답안지를 제출했을 때 이 답안지에 대한 뭔가 첨삭을 받으시고 채점을 받으셨었죠. 근데 거기에 그치지 않고 여러분들이 쓰신 답안지를 보고 저희 강사들이 직접 생각했을 때 지금 어떤 부분이 좀 문제가 있으니까 앞으로 이러한 공부 방법을 좀 세우셔야 되고, 답안 작성에 지금 이러한 문제가 있고, 또는 앞으로 이러한 부족한 부분을 이제 보완하기 위해서 어떤 공부를 하면 좋겠다. 뭐 예를 들면 판례를 조금 더 깊게 읽으시면 좋겠다. 또는 지금 내용은 잘 알고 계시는데 사안포섭으로 연결이 힘들 것을 보니 좀 쓰기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되겠다라는 등의 문제점을 파악해서 불합격의 원인을 찾고 같이 이것을 해결하는 과정을 좀 시작하는 강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1대1로 상담을 해서 같이 공부 계획을 수립하게 되겠고요. 그리고 각자에게 필요한 수험생활 전반의 팁을 제공하게 됩니다. 물론 저희 강사들이 이제 각자 자기가 공부할 때에 얻었던 팁들도 있겠지만 그 이후에 지금 이제 4년 그리고 내년 되면 5년 차까지 강의를 하면서 얻게 된 많은 팁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저와 다른 어떤 스타일을 가진 수험생분들을 많이 만나면서 여러 가지 이제 문제 해결 방법을 좀 익혀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는 강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기본 강의에서는 아까 그 답안을 완성하기 위한, 결론에 이르기 위한 많은 근거들이 있었죠. 그 근거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내용을 정리하고 이때 출제될 수 있는 포인트들을 이해하면서, 여기서 이제 좀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각각의 쟁점들에 대해서 주소 설정을 정확히 같이 하는 강의다. 그리고 이 쟁점들 중에 이제 중요 판례라고 한다면 이 판례가 설시한 법리를 같이 해석하고 이 판례 취지를 이해하는 강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제공드리는 교재와 강의에서의 좀 특장점이다라고 한다면 첫 번째로는 뭐 상표법 기본 내용을 전반적으로 일단은 기본 강의에서 설명을 드리게 되고요. 이때 저도 마찬가지로 남소리 변리사님과 좀 같이 이 주소 설정에 굉장히 좀 포인트를 두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많은 내용을 내가 알고 뭐 정말 뭐 교과서에 나와 있는 뭐 상표법 어떻게 보면 가장 뭐 교수 저의 책에 있는 내용도 내가 다 안다라고 해도 이 주소 설정이 잘 안 돼 있어서 답안지에 이걸 꺼내서 쓰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그 채점하시는 교수님들을 보실 때는 그냥 모르는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결국에는 그런 말도 있죠. 수험생은 뭐 답안지로 얘기를 한다라고 할 정도로 이 답안지 안에 여러분들이 아는 것을 잘 써주셔야 되겠고 그걸 잘 뽑아서 쓰기 위해서는 이 주소 설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각각의 쟁점별로의 주소 설정을 같이 좀 하면서 상표법 전반을 좀 유기적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전체를 머릿속에 여러분들이 잘, 이 주소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었지 하고 잘 정리된 어떻게 보면 그런 지도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강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또 특히나 이 상표 같은 경우에는 판례의 뭐 사실관계를 그대로 활용해서 판례 기반의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고 있죠. 마찬가지로 올해 시험에서도 그랬고요. 자, 그렇게 되면은 이 판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답안지를 쓰실 때 단순히 판결 요지만 알아서는 실제 그 문제에서 요구하는 적합한 답안을 완벽하게 쓰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판례에 대해서 평석을 통해서 뭔가 출제 포인트를 같이 체크도 하고요. 또 판례 핵심 키워드나 이 판례 기반에서 어떤 사실관계들이 있었고 그래서 어떻게 사안포섭에 녹여낼 수 있는지 충분히 좀 이해하는 그런 과정이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사용하는 이 기본서 교재 내지를 잠깐 가지고 와본 건데요. 저는 각각의 쟁점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주소 설정을 빠르게 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답안지에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목차로 잘 드러내실 수 있도록 각각의 이제 소목차를 달아놨고요. 네. 그리고 마찬가지로 저도 판례 원문을 최대한 훼손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답안지 쓰실 수 있도록 좀 준비를 해 놓았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추가적으로 저는 이제 제 책에서는 이런 사안포섭 팁을 좀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뭐 상표에서는 사안포섭이 중요하다라고 강조가 많이 되고 있죠.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특히나 판례는 잘 쓰시고는 이 판례에 대한 내용을 단계별로 적용해서 어떻게 사안을 해결하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가장 점수를 많이 가져가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한 쓰기가 약한 분들이 있어요.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 판례 문제가 출제되었을 때는 이런 논리 순서로 이런 단계로 이런 키워드를 활용하면서 사안포섭을 하셔야 된다라는 이 사안포섭의 팁을 좀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런 이제 주석이나 또는 별도의 이 목차 항목을 통해서 이 해당 판례에서 그래서 이런 평석 내용들을 같이 좀 기재해놓고 있죠. 그래서 이 평석 내용은 여러분들이 각각의 판례들에 대해서 평석을 하나씩 찾아보면서 공부한다? 그거 너무 비효율적입니다. 그 판례 하나에 대한 내용으로도 평석이 굉장히 길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양을 늘리지 않고 공부하실 수 있도록 제가 정리를 해드리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요 판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답안지에 녹이실 수 있도록 또는 여러분들이 이 판례 문제가 출제되었을 때 내가 어떤 점에 포인트를 두고 답안지를 적어야겠구나를 생각하실 수 있도록 평석 자료 내용도 조금씩 정리해서 같이 기재가 되어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와 함께 기본 강의 때 좀 같이 사용을 하는 교재로서는 이제 판례 교재가 있는데요. 기존에 이제 판례집과의 좀 차별점이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저는 어떻게 보면 이제 3가지 포인트가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이 판례 내용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가 무르익고 나서 최종적으로 계속해서 빠르게 회독을 하시는 단계에서는 판례 원문을 하나씩 계속 읽어보면서 공부를 하면 어때요? 너무 오래 걸리고 양이 많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최종적으로 공부하실 때 빠르게 이 판례의 포인트들을 체크하고 넘어가실 수 있도록 또는 이 판례 문제가 출제가 되었을 때 답안지에 기재되어야 하는 그 판례 내용으로 어떤 키워드들이 들어가야 되는지를 제대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주소 설정과 핵심 키워드와 관련된 부분을 해시태그로 좀 기재를 해놨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해시태그의 역할이 보면 사실 이 판례에 대한 어떻게 보면 요약을 설명하면서도 이 판례를 찾기 위한 주소를 드러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판례의 주소와 핵심 키워드들에 대해서 해시태그로 좀 앞쪽에서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암기를 한다면 일단 첫 번째로 여기가 암기가 돼야지 살을 붙여서 판례 태도를 쓸 수 있는 거겠죠.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판례에 대한 이 주소 설정에
것인가에 대해서 표시를 해 두었고, 세 번째로는 이 판례에 대한 그 정리 내용을 이렇게 좀 도식화해서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판례 같은 경우에는 핵심이 이제 이 둘의 동일성이 문제였기 때문에 이러한 표시가 나와 있지만, 실제로 사실관계가 굉장히 복잡한 판례 내용들도 있죠. 그런 판례 내용들에 대해서는 가불관계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었고, 그래서 어떤 심판을 제기했고 그 결과 어떤 것들이 논점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도식화된 자료를 좀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총 4가지네요. 봤을 때 저는 이렇게 밑줄을 2종류로 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이 근거로서 기재해야 되는 그 법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실선으로 표시를 해 두었고요. 그리고 사안포섭에서 여러분들이 활용해야 되는 사안포섭 시 여러분들이 연습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 점선으로 밑줄을 좀 그어놨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물론 특허의 경우에는요, 여러분들이 판례 원문을 보시면서 이 사실 사안포섭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씩 전부 다 읽어보기엔 기술적인 내용들이 많은 판례들도 있어서 좀 어려우실 수 있지만, 상표는 그렇지 않거든요. 상표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읽으면서 전부 다 이해하실 수 있는 범위 내에서의 이제 내용들이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안포섭을 내가 이 근거를 가지고 어떻게 사안포섭 해야 되지?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연습하시고 숙지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점선으로 표시를 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으로 사안포섭 하면 되겠구나. 사안포섭 때에는 여기서 사용되었던 법리 키워드들이 사안포섭에서는 이렇게 매칭이 되면서 근거로 제시가 되고 있고 정리가 되고 있구나 라는 부분들을 확인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2가지 밑줄로 정리를 해 두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기본 강의에서 여러분들이 이 기본서와 판례 자료를 통해서 각 그 결론을 내리기 위한 각각의 근거들에 대해서 이제 주소 설정도 하고 내용 이해도 하고, 그리고 사안포섭 어떤 식으로 하는지 맛보기로 이제 예시들을 공부하셨다면, 실제로는 이제 1, 2월에 돼서는 판례 사례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때에는 첫 번째로 상표에서 워낙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이 각각의 판례들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같이 살펴보는 강의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 판례의 사실관계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고, 이 논리 구조, 이 판례가 판례에서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 어떤 논리 구조로 이제 판결문이 작성되었는지를 공부하는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특히나 상표 시험에서는 사실관계들을 그대로 활용해서 문제가 출제되죠. 올해 시험에서도 마찬가지로 사실관계들을 그대로 활용을 했고요. 심지어 대법원에서 문제시 됐던 논점뿐만 아니라 원심에서 문제됐던 논점까지 같이 녹여서 30점짜리로 출제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네, 이번에 이 데이터 팩토리 판례도 마찬가지였죠. 네, 그래서 그러한 판례의 사실관계들, 그래서 중요 판례의 경우에는 원심에서 어떤 논점들이 있었는지까지 좀 심도 있게 같이 공부를 하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러한 판례들 또는 여러분들이 공부했던 그러한 쟁점들이 어떻게 문제화되는지를 이제 기출문제 풀이를 통해서 연습을 하시는 그런 강의입니다. 그래서 이 강의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됐냐면요. 일단은 같이 판례 내용들에 대해서 공부하는 회차와 사례 강의 회차가 이제 좀 구별이 돼서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판례 강의 회차에서는 진도별로 중요 판례들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같이 공부를 했고요. 이 사례 강의 회차에서는 이때 배웠던 판례들과 관련해서 여러분들 실제로 기출문제에서 어떻게 출제가 되었는지, 또는 그 진도 범위 내에 관련된 쟁점으로 어떤 사례 문제들이 나왔는지, 기출문제들을 중심으로 같이 답안 쓰기 연습을 해보시는 강의입니다.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이 뭐 기출문제 공부하실 때 이제 뭐 52회, 뭐 53회, 54회 이렇게 회차별로 세트로 구성이 되어 있다면, 이 강의는 각각의 이제 쟁점별 그리고 진도별로 4문제를 제가 기출문제를 이제 100점 분량으로 따로 재편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쓰기를 하신 이후에 이 기출문제를 내가 어떻게 풀이했고 해석을 들으시고 또 채점까지도 같이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출문제에 대한 채점 내용을 보시면서, 채점된 내용을 보시면서 내가 기출문제는 이런 식으로 풀었어야 되는구나, 또는 기출은 이렇게 출제가 되는데 내가 이런 부분이 부족했구나를 저와 함께 이제 좀 같이 연구하고 또 이제 보완하기 위한 과정을 거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진도별 기출, 진도별 판례 강의로 좀 진행이 되고 있고요. 네, 그래서 강의에서 좀 사용했던 이런 뭐 장표들인데 이런 부분들은 좀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거죠. 여러분들 이제 2월, 3월 되면은 본격적인 GS 시즌이 들어가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문제풀이를 하면서 답안 쓰기 연습을 계속하고 회독수를 늘리는 과정이 시작되거든요. 그 전에 이제
그 각각의 진도별 판례 내용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기출문제 풀이 연습을 통해서 완벽히 대비를 하면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때부터는 이제 기존의 기출문제 유형에 대해서 익숙해져 있는 여러분들은 GS 시즌에서 마지막 계속 다져가면서 답안 쓰기 연습을 하실 수 있는 그런 강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실전 GS, 기초 GS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논리적 그런 여태까지 배워왔던 그런 쟁점들에 대해서 어떻게 논리적인 흐름으로 내가 배치를 할 수 있을지, 그리고 이 문제 사실관계 기반에서 어떻게 이 근거들을 가지고 사안포섭하면서 결론을 내릴 수 있을지까지에 대한 연습, 그리고 암기 밀도를 계속 올려가는 연습을 하시는 강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네, 이때 이 각각의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이제 제공된 자료를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좀 포인트를 찝어드리면, 네. 제 답안지에 대한 좀 형식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각각 강의가 진행되면서 그 문제와 관련된 이 판례 내용들에 대해서 또는 그 논점에 대한 공부하실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진행이 되고요. 두 번째로는 저는 이렇게 답안지를 구성을 지금 보여드린 장표와 같이 좀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실선과 점선 밑줄이 이렇게 두 종류로 나눠져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답안지에 쓰실 때 이 판례 태도에서 꼭 빠뜨리면 안 되는 키워드에 대해서는 실선으로 이렇게 표시를 한다면, 이러한 이 키워드들을 활용해서 내가 어떻게 답안의 결론 내려야 되는지 사안포섭에 대해서는 점선으로 표시를 해두고 있습니다. 이 사안포섭은 여러분들 잘 기억하실 게 암기된 내용을 그냥 쓰는 게 아니죠. 여러분들 각각의 문제별로 사실관계가 다르고 주어진 그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사안포섭을 암기해서 갈 수는 없어요. 그럼 어떤 점들이 연습돼야 되느냐? 이 판례 키워드들 또는 여러분들 법조문, 여러분들이 제시한 근거들과 문제에서 주어진 사실관계를 잘 접목해서 사안포섭을 해주셨을 때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특히나 교수님들이 어떻게 보면 가장 좀 싫어하는 답안 유형이 단순히 암기된 내용을 그냥 바른 듯한 답안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점수가 많이 갈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왜냐하면 나는 이 사실관계에 기반해서 문제를 해결하라고 줬는데 그냥 사실관계는 뒷전으로 하고 암기된 내용만 기재한다면 그건 좋은 답안이 아니죠. 그래서 저희 강의에서 특히나 이런 문제에서 주어진 사실관계들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그래서 어떻게 키워드랑 연결해서 결론을 내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도록 좀 정리된 답안지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뭐 이제 강의를 진행하면서 뭐 채점도 같이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제가 채점해드렸던 것의 좀 예시 샘플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굉장히 좀 첨삭들이 많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물론 잘 쓰신 분들, 이미 완벽한 답안에 제가 이런 키워드들을 많이, 첨삭을 많이 추가해서 드리진 못하지만, 보통 이런 부분들, 그래서 어떤 키워드들이 빠졌다, 여기서 어떤 논리 구조를 가져가야 된다, 지금 이 문제에서 핵심은 이건데 얘가 너무 많이 기재되어 있다라는 부분에 좀 상세한 첨삭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강의가 진행되고 나면 마지막으로는 여태까지 공부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최종 마무리하는 강의까지 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때에는 최종 마무리 단계에서 여러분들이 각각의 시기별로 어떤 내용을 볼지에 대해서 세분화 계획을 세우시면서 마지막 하루에 어떤 공부를 할지 생각하면서 계속 양을 줄여 나가시는 그런 마무리 단계를 가지시게 되겠고, 그때 마무리 단계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재로서 지금 보여드린 장표와 같은 자료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기존에 공부하셨던 그 기본서를 기반으로 새로운 최종 마무리 자료가 아니라 그 기본서에 기반해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한눈에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도록 압축 키워드 형식으로 제공한 자료다라고 좀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이 자료를 통해서 최종 마무리 강의까지 진행되고 나면 이 종합반 커리큘럼의 이 강의들이 모두 끝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전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상표법을 고득점 받기 위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고 어떤 답안을 쓰셔야 되는지, 그리고 그런 고득점을 위해서 어떤 강의들을 제공하고 있는지 좀 설명을 드려봤고요. 네, 그래서 제가 준비한 그 부분은 여기까지이고, 또 여러분들이 앞으로 공부하시다가 좀 혹시나 상담받고 싶으시거나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으시면 또 편하게 연락 주시면 되니까 그렇게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디자인보호법 강사 이중건입니다. 오늘 날씨 좋은 토요일인데 여기까지 와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뭐 공부 계획이 있으셨던 날이신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여기 귀한 걸음 하신 만큼 좀 많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디자인보호법 이제 말씀을 좀 드릴 건데 뭐 많이 궁금하신가요?
별로 안 궁금하시죠? 이 디자인이 워낙 쉽고 할 것도 별로 없고, 그래서 저도 무슨 말씀을 좀 드리면은 도움이 되실까 좀 고민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준비했던 자료랑 조금 다르게 준비를 해왔으니까 좀 편하게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세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60회 올해 시험 한번 리뷰 간단하게만 한번 하고, 그리고 내년이죠. 내년 2차 시험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지 디자인 대부분 아시겠지만 한번 점검을 해보고, 그리고 수험 생활에서 좀 도움이 될 만한 부분들 마지막으로 좀 전달을 드릴게요. 이렇게 진행을 하겠고요. 일단 60회 시험 리뷰 간단히 드리면은, 일단 전체 시험 응시자랑 합격자 현황을 이렇게 봤어요. 이게 제가 숫자를 좀 잘못 넣었던 것 같은데 한 18% 정도가 보통 합격을 하더라고요. 한 5대1 정도? 한 5대1, 6대1 정도 이렇게 합격을 하시는데, 사실 뭐 경쟁률만 보고 보면은 되게 할만하죠. 되면 되게 좋은 시험이라고 하는데, 경쟁률이 뭐 공무원 시험은 몇십 대 1 이런데 저희는 5대1 정도니까 생각보다 할만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또 여기 계신 분들이 다 한 가닥 하시는 분들이라서 요 안에서 또 살아남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달리 말하면 한 5대1, 6대1 정도 경쟁률을 뚫고 합격을 하시는 거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한 두세 분은 내년에 합격을 하시는 거고, 또 나중에 어디 강의실 들어가서도 여기서 한 20% 안에만 들면 합격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조금 더 합격에 좀 가까이 가시는 느낌이 들 거예요. 되게 먼 얘기가 아니다, 할 만한 시험이다 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선택 과목 응시자 비율도 한번 보시면 올해는 통계가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이게 디자인보법이 여기 빨간색인데 이제 50%를 드디어 넘겼어요. 그래서 과반수 이상이 이제 디자인보법을 선택하시고 계시고, 그런 이유는 다 있겠죠.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선택 과목이 이제 패스 페일로 바뀌어가지고 PF 제도 하에서는 아무래도 법 과목이 유리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기존에도 그래서 디보 선택자들이 많았는데 그게 점점점 증명이 되니까 디보 수가 점점점 늘어서 올해는 이제 52%까지 올라왔습니다. 뭐 저작권도 마찬가지죠. 저작권도 기존에는 선택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는데 이제 많이 올라와서 한 20% 가까이까지 늘었어요. 그렇지만 디자인이 가장 대세이기 때문에 뭐든지 대세를 따라가면 손해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좀 애매하고 헷갈리시면 대세를 따라서 디자인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군대 나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항상 중간에 있으면은 뭐 괜찮다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맨 앞에 있거나 뒤에 있거나 이것보다 어디 중간에 애매하게 껴있으면 항상 무난하게 가거든요. 그래서 선택 과목도 남들 많이 하는 게 다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한번 결정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역대 보더라도 선택 과목 응시자 비율이 지금 PF로 바뀐 게 아마 19년이었나 18년이었나 그런데, 그때 이후로 디자인보법이 꾸준히 늘긴 했어요. 근데 예전에도 한 대부분은 그래도 뭐 유기화, 그 회로 이론 이런 쪽으로 선택자가 많았는데 점점 늘었죠. 37%, 42%, 50%, 올해는 이제 52%까지 계속 늘고 있어요. 법 과목이 계속 그렇게 늘죠. 여기 그 남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저작권인데, 저작권도 마찬가지로 늘고 있는 것처럼 법 과목 비중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얘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디자인법법이 이제 뭐 필수 과목으로 바뀌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계속 있는 것도 아시죠? 뭐 2019년에 뭐 예전부터 그런 얘기가 있었고, 19년에는 실제로 그런 회의가 열려서 만장일치로 디자인법 당연히 2차 시험 필수 과목이 돼야지라고 뭐 합의까지도 되었는데, 뭐 무슨 이유인지 아직 뭐 진행이 되지는 않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게 법 과목 비중이 늘어나면은 늘어날수록 여기는 점점 줄어들 것 같고, 이제 디자인법법이나 저작권법도 언젠가는 뭐 필수 과목으로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패스 비율이 좀 충격적이죠. 이제 올해 시험 결과인데요. 이제 제 수업 들으셨던 분들도 뭐 합격하신 분, 불합격하신 분 연락이 오시면은 뭐 디자인법법은 잘 봤어요, 다 이러세요. 디자인법법은 다 잘 봤어요. 못 보신 분들이 없어요. 왜냐면 공부를 안 해도 점수를 잘 주니까. 이제 뭐 이전부터 패스율이 높아서 철퇴 맞을까봐 그래도 조금 공부를 열심히 하신 분들도 계시는데, 그래도 손이 안 가죠. 이게 50점만 넘으면 되니까. 민소 특허 상표하느라 바쁘지 디자인은 정말 마지막에 최소한으로 공부를 하시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걱정을 했지만 패스율이 80%나 넘었습니다. 이거는 정말 공부 안 한 사람들, 정말 공부 안 한 동차생 중에서도 공부 안 한 동차생 분들 빼고는 다 패스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 디보를 많이 선택하겠죠.
또 한 3년만 보더라도 한 70%, 뭐 66%, 올해는 이제 80% 이렇게 넘게 패스를 주고 있습니다. 사실 요 이전에는 한 50%였어요. 한 50% 정도만 패스, 나머지는 페일. 이래서 생각보다 좀 페일이 좀 많긴 했거든요. 2명 중에 1명은 불합격하는 거니까. 뭐 3법을 수석 점수 맞아도 불합격하는 거니까 꽤나 좀 점수가 그렇게 만만치는 않았는데, 최근 경향을 보면은 그냥 웬만하면은 좀 패스를 주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그리고 법률 저널에서도 이런 시험에 대한 분석을 좀 하잖아요. 거기서도 하는 얘기가 선택 과목 패스 페일로 바뀌고 나니까 확실히 의도했던 대로 되고 있다. 예전에 선택 과목마다의 합격 편차가 좀 많이 났었는데 이제는 뭐 그런 편차가 많이 줄어들었다. 즉 웬만하면 좀 패스를 주니까 아무래도 편차가 좀 줄어들긴 하겠죠. 그런 식으로 점점점 패스 비율은 이 정도로 맞춰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됩니다. 그럼에도 저희는 이제 내년에 이제 무조건 합격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때는 뭐 내년도 80%일 거다라는 생각으로 공부를 하시면 안 되겠죠. 최소한 한 50% 패스율이 나오더라도 나는 그 안에 들어가야겠다라는 생각으로 하시긴 하셔야 될 거예요. 왜냐면 저희 이제 기대기니까. 그렇게 좀 보시고, 그래서 이제 올해 내년 시험은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올해 나왔던 기출문제거든요. 60회 기출문제인데 한 번씩 풀어보신 분들이 다 대부분이실 것 같은데요. 보시면은 뭐 디자인보법 판례, 그리고 뭐 요 판례와 관련된 일반론도 좀 적어야 되는 문제, 그리고 뭐 문제 읽으면서 뭐 선출원주의, 신규성 이런 논점 찾는 사례 문제,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왔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 난이도는 한 중간 정도로 보이고, 얘도 되게 유명한 판례죠. 다 아시는 판례이고 유명한 판례인데 이런 디자인보법 판례가 나왔고, 또 관련된 일반론, 여기서는 뭐 색채와 관련된 판례였는데 이런 일반론 적으라는 문제가 나왔고, 얘는 되게 쉬운 문제였어요. 그냥 판례 알면 풀 수 있는 문제. 그리고 뭐 또 다른 문제도 뭔가 길게 사례 문제로 냈지만 얘도 결국 특허 관련된 판례를 많이 물어봤거든요. 뭐 확인의 이익 이런 거 디자인법에서 안 하잖아요. 이렇게 특허 관련된 판례들이 많이 나왔지만 너무나 쉽게 저희가 알고 있는 그런 판례였기 때문에 얘도 아마 다 잘 푸셨을 거고, 뭐 좀 사례 문제도 그렇게 어렵지 않아서 얘도 난이도는 중. 그리고 얘도 가장 최근에 기출됐던 대법원 판례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개정된 법 관련된 문제도 살짝 나왔고, 그래서 너무나 예상 가능한 논점이었기 때문에 난이도는 하. 그래서 최근에 올해만이 아니라 작년, 재작년 이전에도 마찬가지로 난이도가 높은 문제가 안 나와요. 사실 디자인보법에 그렇게 심오한 내용도 없을 뿐더러 뭐 맘먹고 내면은 어렵게 문제를 낼 수도 있긴 하거든요. 근데 그런 문제는 안 나오는 것 같고, 뭐 어렵다 해봐야 한 난이도는 항상 중에서 중하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저희가 올해 어떻게 대비를 할 것이냐, 앞에서 봤듯이 문제 유형도 좀 보셨고, 문제가 얼마나 쉽게 나오는지도 보셨고, 그리고 패스 비율도 한 80%씩 주잖아요.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서 올해는 어떻게 좀 대비를 했으면 좋겠는지 좀 생각을 정리해봤는데, 일단 저희가 봐야 될 것은 요 4가지입니다. 앞에서 일반론도 많이 적어야 되고 판례도 지금 많이 나오죠. 그리고 GS에서 나오는 판례만 가지고는 부족해요. 그거는 부족하고, 판례는 한번 출제 가능한 게 뭐 있는지는 한번 정리된 자료를 한번 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심사기준 자료도 좀 보실 필요가 있고, 사례 문제도 한 번도 안 풀어보면 당황하니까 사례 문제를 대비하기 위해서 GS 문제도 좀 보셔야 됩니다. 한 4가지나 있는데 저희가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거는 요 기본서. 네. 그래서 동차 때도 아마 기본서 위주로 공부를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2차 내년에 시험 보실 때 가지고 계신 기본서 위주로 이제 대비를 해주시면 되고, 판례집이나 심사 기준은 나중에 뭐 지금 할 필요도 없고 나중에 한 5월달, 뭐 4월달 넘어갔을 때 그때쯤 한 번씩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가볍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GS도 뭐 하나에서 2개 정도 수업 들으시면서 네, 한번 점검해보는 방법으로 공부하시면 되고, 대부분의 시간 투자는 이 기본서에다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 아시는 내용이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 한번 스케줄을 한번 예시를 한번 들어봤어요. 이게 저한테도 되게 많이 물어보시는 게 뭐 일주일에 얼마나 공부를 하면 좋을까요? 아니면 언제부터 공부를 시작하면 좋을까요? 이런 걸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그래서 뭐 정답은 없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뭐 일단 요즘에 그 패스율이나 뭐 난이도를 봤을 때 그렇게 많은 시간 투자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일단 제 생각에는 한 하루에 30분 정도만 보셔도 충분할 것 같고, 하루에 30분씩 좀 찔끔찔끔 보기 좀 기분 나쁘시면 한 이틀에 1시간 정도만 투자하셔서 공부하셔도 웬만큼 대비는 되지 않을까.
네, 물론 기득을 대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작년에 디보 한번 공부하셨으니까 뭐 조금이나마 암기는 되어 있으실 거고, 그거 리마인드하는 생각으로 대비를 하신다면 이 정도 시간 투자하시면 대비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시작하는 시점은 12월이라고 적어놨는데 좀 보수적으로 잡은 거고, 뭐 1월부터 시작하셔도 전혀 늦지 않고, 동차 때 어느 정도 암기를 좀 그래도 좀 해놨다라고 생각이 되시면 2월이나 뭐 정말 늦게는 한 3월 정도부터 시작하셔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봐야 되는 것들은 제가 아까 기본서 판례집 심사기준 GS 문제 있다라고 했잖아요. 제가 여기서 뭐 제 교재에 대해서 더 길게 말씀을 드리진 않을게요. 다 좋은 교재고 저도 이렇게 다 가지고 있는데, 그거와 별개로 어쨌든 4가지를 저희가 봐야 된다라고 하면은 한 요렇게 스케줄링을 해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일단 예를 들어 이틀에 1시간씩 공부를 한다라고 하면은 뭐 월수금 정도 기본서만 계속 보는 거예요. 한 4월 되기 전까지는 그냥 기본서만 계속 반복하시면서 암기만 열심히 하셔도 충분합니다. 뭐 그 이외에 문제 푸시거나 판례 보거나 이러지지 않으셔도 돼요. 기본서만 계속 반복해서 보시고, 한 4월 정도에 이제 뭐 GS 강의들이 많이 열리잖아요. 그럴 때 GS 수업 같은 거 뭐 기초 GS나 실전 GS 들으시면서 그때 기본서 암기랑 판례집이나 심사 기준을 간단하게만 보시면 됩니다. 이 판례집 심사 기준이라고 해서 괜히 부담감 가지지 마시고, 얘네들 1회독 하는데 나중에는 한 30분이면은 둘 다 1회독 한 번씩 하거든요. 그런 정도의 되게 공부량은 적으니까 한 일주일에 하루 정도 투자하셔서 그렇게 보시고, 나머지 시간은 다 기본서 보시는데 시간 할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GS 안 듣는 달에는 또 기본서만 그냥 계속 반복해서 암기하시고 하루에 한 30분 정도만 투자하시면서, 그리고 6월 달에도 한번 최종적으로 시험장에 가기 전에 그래도 GS 문제는 좀 풀어봐야겠죠. 사례 문제도 대비를 해야 되니까 그때 문제 풀어보시면은 그때도 한 이틀 정도는 기본서 보시고 한 하루 정도는 판례 심사 기준 가볍게 쓱 넘기면서 보시고, 그렇게 하시면은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이러면 패스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패스하시는 게 별로 걱정되어 보이지는 않는데, 일단 걱정이 되시면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좀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첫 번째로 선택 과목 변경 관련된 거예요. 이것도 생각보다 되게 많은 분들이 여쭤보더라고요. 지금 동차 때는 내가 전공한 게 있어서 그거를 좀 시간이 적게 드니까 그 과목을 선택해서 봤는데 기득이 되면서 지금 바꿔도 괜찮을까 디자인으로 많이 물어보시는데, 충분히 괜찮습니다. 충분히 괜찮고, 그리고 그 사례들도 굉장히 많아요. 제 수업 들으셨던 분들 중에서도 선택 과목을 뭐 회로나 유기화학 하시면서 디자인으로 변경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뭐 한 분도 빠짐없이 다 뭐 디자인에서는 결과가 좋았어요. 뭐 다른 거는 잘 모르겠지만 선택 과목 바꾸는 것도 전혀 부담을 안 가지셔도 되고요. 왜냐면 디자인법도 법 과목이잖아요. 법 과목이다 보니까 저희가 민특상 공부하시면서 법과 관련된 실력이 막 늘어나죠. 이 늘어난다라는 거는 암기하는 거나 뭐 논점 뽑는 거나 뭐 답안지 쓰는 거나 뭐 필속이나 이런 것들이 민특상 공부하시면서 막 이제 늘어날 거예요. 실력들이 쌓이기 때문에 이 실력이 쌓이면 디자인법은 가만히 있어도 같이 이렇게 실력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서 제가 이렇게 기본서만 그냥 계속 암기하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도, 저희는 디보는 그냥 기본서만 암기하고 있지만 이렇게 다른 과목 실력이 올라가면서 디보법과 관련된 법 실력도 올라가기 때문에 그냥 기본서만 암기해도 어느 순간 GS 쓰는데 되게 잘 써질 거예요. 여기서 열심히 하셨으면은. 그래서 3법 열심히 하셨으면은 선택 과목을 디보로 그냥 갑자기 변경하더라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예로 제가 56회 시험을 합격을 했는데 이때 그 수석하셨던 분이 계시거든요. 수석하셨으니까 뭐 3법 얼마나 잘하셨겠어요. 그때 뭐 상표가 뭐 센세이션하게 뭐 점수가 잘 나오시는 뭐 그런 분이 계셨는데, 그런 분도 3시로 합격하셨나. 그런데 뭐 처음에 선택 과목이 다른 거였어요. 근데 다른 거였는데 이제 마지막에 합격하시던 해에는 디보로 바꾸셨는데, 디보 공부를 한 5월인가부터 시작을 하셨대요. 4월인가 5월인가 이때부터 시작을 하셨대요. 그럼 일단 민특상 실력은 뭐 거의 한 4, 5월이면 만렙이고, 그때부터 디보를 시작하셨다. 그럼 물리적으로 시간이 너무 적잖아요. 그럼에도 디보 점수도 되게 고득점이 나오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법 과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실력이 올라가면은 디자인은 그냥 일반론 암기만 잘해도 덩달아서 같이 잘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선택 과목을 바꾸시는 거는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거 하나 말씀드리고, 네, 언제 어떻게는 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불안하시면 뭐 12월, 1월 뭐 좀 자신 있으시면 한 3월부터 준비하셔도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요것도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합격 가능성에 대해서 제가 그래프를 하나 그렸어요. 이게 제가 합격을 할 때 요런 그래프를 그리면서 합격을 했던 것 같아요.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 이게 제 실력이었거든요. 실력이 이렇게 늘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20점을 넘으면은 이제 합격을 한다라고 보시면은 실력이 일단은 이렇게 늘다가 크게 느는 때가 이렇게 있었죠. 한번 크게 늘고 간당간당 하다가 20점을 팍 넘겨버리는 이런 실력 상승 구간이 이렇게 한 2개 정도 존재하는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여기를 지금 동차 시즌이라고 보고 저희 이미 지났죠. 그리고 여기 9월부터 8월 달에 한 달 쉬고 이제 9월부터 이제 내년 GS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3월 전까지를 비시즌이라고 하고 이제 3월부터 시험 때까지를 시즌이고 이제 마무리 단계라고 보면은 요 비시즌 기간에 좀 열심히 해놔야 나중에 치고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그 시점이 이제 3월이죠. 3월이면은 이제 삼시생들 몰려오는 시기예요. 이제 2차 1점 차, 0.1점 차로 떨어지고 1차 다시 본 다음에 이제 다시 이제 이 갈고 들어오시는 분들이 3월이거든요. 그런 분들이랑 저희랑 맞닿았을 때 어느 정도 좀 비비고 이길 수 있어야 이제 쉽게 가는 코스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도 좀 헤매고 있고 좀 아래 단계에 있으면은 나중에 쫓아가기가 되게 힘든 것 같아요. 이제 슬럼프도 빠지고 이게 맞나 다시 돌아보게 되고 하면서 뭔가 꼬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3월 달을 기점으로 좀 삼으셨으면 좋겠어요. 3월 달을 기점으로 뭐 새로운 사람들 많이 유입이 됐을 때 내가 대형 강의 들어가서 좀 고득점하고 높은 등수를 한번 받아보겠다. 그 목표를 한번 가지시고 데뷔를 하시면 약간 느슨해질 수 있는 요 비시즌 기간을 좀 타이트하게 보내실 수 있고 실제로 그때 좋은 점수 맞아 놓으면 쉽게 가요, 쉽게. 저도 요때까지 좀 힘들었는데 요때 나름 되게 잘했거든요. 어디 가서도 상위권의 점수가 있고 그러다 보니 그 이후로는 별로 슬럼프가 없이 수월하게 7월까지 갔던 것 같아요.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하면 앞으로 하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이 들어서 되게 쉽게 2차 시험 기간을 보냈던 그런 기억이 있어서 좀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 3월 달에 이렇게 잘 하기 위해서는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 열심히가 제일 중요한 건 좀 암기인 것 같아요. 이해랑 암기. 물론 이해도 중요하죠. 요건 중요하니까 다 잘 하실 것 같은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좀 간과하는 게 요 암기인 것 같아요. 암기는 일단 이해가 되고 나서 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좀 나중으로 미루는 경향이 좀 많은 것 같거든요. 근데 3월 달에 저희가 여기서 고득점 찍으려면 그 시험장, 여기 교실 오셔가지고 2시간 동안 논점 주고 문점 보면은 저희가 문제를 풀고 한 2시간 동안 16페이지를 꽉꽉 채울 수 있어야 되겠죠. 아니면 17페이지, 18페이지 이렇게 채울 수 있어야 여기서 높은 점수 맞잖아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암기가 되어 있어야 돼요. 막 그때 가서 책 보고 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암기가 여기 이 정도 3월이 되었을 때 어느 정도는 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공부하실 때에도 뭐 이해도 중요한데 암기도 그냥 계속 하시면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때 실력이 많이 늘거든요. 그래야 여기서 한번 정점을 찍으시고 이후에 무난하게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단계에서는 이해도 중요하고 암기도 좀 열심히 하셔서 요때 실제 시험장처럼 느끼시고 네, 좀 높은 등수를 맞겠다라는 목표를 한번 세워보시는 게 정말 추천드립니다. 그렇게 하면은 제가 이제 나중에 돌이켜보니까 또 할 수 있는 얘기긴 하지만 한 5월쯤 되면은 이거 나 붙을 수도 있겠다. 올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저도 항상 공부할 때 궁금했는데 그런 생각이 들까 이렇게 궁금했거든요. 근데 실제로 열심히 하고 뭔가 무리 없이 뭐 점수도 잘 나오고 등수도 잘 나오고 공부도 잘 되고 하니까 올해는 뭐 특별한 일이 없으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좀 확신이 들더라고요. 그게 한 5월 정도 됐어요. 그래서 그런 마음 들게끔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물론 시험 보고 결과 기다릴 때까지는 우리 떨어질 것 같아서 되게 불안하긴 했는데 어쨌든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니까 그거 하나 기억하시고 또 마지막에 요 실력이 급상승하는 구간이 있죠. 여기가 이제 마지막 한 달 얼마나 압축적으로 암기를 열심히 하시는지에 따라 또 달라지는 것 같은데 여기는 또 너무 먼 얘기니까 나중에 한번 더 드릴 얘기가 있으면 그때 드릴게요. 요 마무리를 되게 잘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제가 동차 시작 시점을 요때쯤 잡았잖아요. 사실
저는 약간 동차가 부진정 동차였어가지고 이 차를 조금 맛본 상태에서 동차를 봤기 때문에 뭐 조금은 남들보다 조금은 점수가 더 잘 나왔던 것 같아요. 실제 이때 동차에서 떨어졌을 때도 한 뭐 평균으로 한 1점 정도, 총점으로 하면 한 5점 정도로 떨어져서 뭐 좀 점수 차이가 나긴 하지만 그래도 선방했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런 상태가 아니라 정말 동차 때 공부를 못 하신 분들 있잖아요. 너무 헤매신 분들도. 그런 분들도 충분히 이 그래프 따라서 올라가실 수가 있는 게 저랑 같이 공부하고 같이 합격한 친구들이 몇 명 있는데 그 친구들이 나이가 되게 어려요. 그래서 1차랑 뭐 동차를 약간 군대에서 이렇게 보내가지고 동차 시험을 잘 못 봤어요. 그냥 정말 시험장 분위기 보러 간 그런 친구들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부터 이제 9월부터 열심히 했더니 저랑 같이 이렇게 올라가서 시험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혹시 뭐 동차 시험, 동차 과정 때 열심히 하셨으면은 이제 남들보다 조금 유리한 위치에서 시작하니까 자신 있게 가시고 혹시 내가 동차 때 뭐 어떤 이유로 공부를 많이 못했다 하더라도 충분히 합격할 수 있거든요. 충분히. 그래서 좀 용기 가지시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다른 케이스인데 이렇게 조금 남들보다 높은 위치에서 시작을 했다 하더라도 이제 아까 3월에서 뭔가 팍 찍지 못하거나 한 5월 달까지도 가서 뭔가 팍 찍지 못하면 그냥 흐지부지한 상태로 이렇게 좀 끝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한 12월, 1월, 2월이 좀 제일 실력 올리기 좋은 시기니까 요때 한번 파이팅 해보시고 그리고 요 노란 케이스도 되면 안 되는 게 뭐 제 친구도 그렇지만 되게 한결같은 친구가 있거든요. 언제나 꾸준하게 공부하는 친구. 그런 친구들도 오래 공부하는 것 같아요. 그런 친구들은. 이제 뭔가 이렇게 팍팍팍 이렇게 치고 올라가는 기간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나 꾸준해서 그냥 언제나 비슷하게 공부를 하기 때문에 시험 가까이 가서 공부를 좀 한다 하더라도 뭔가 어느 임계점까지는 넘지를 못하는 그런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꾸준한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좀 몰아치거나 할 때는 좀 빡세게 하는 그런 성향을 좀 가지셔야 빨리 합격하고 나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정도 말씀을 드리고 이제 저는 뭐 핸드폰이나 뭐 노트북 배경화면에다가 맨날 적어놨던 그런 멘트인데 네, 오늘 하루하루 간절하면은 뭐 뭐든지 되겠죠. 네, 그런 마음으로 공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더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은 나중에 질문을 주시고 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